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또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푸틴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에서 총영사 하셨고 해서 네. 상황을 좀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예.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지난번 하노이 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네. 이 기차로 다니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고난의 행군이죠. 특히 22세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네. 실제 이번에 이제 이 북러 정상회담 네. 큰 성과는 없을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고요. 네. 김정은이 기대하는 이 비핵화 진전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상징적 의미라는 게 네. 지난번 절대지존 1인 수령 이 체제의 중심에 있는 김정은이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 피봤잖아요. 네, 완전 개망신 당했죠.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이 상처를 받고 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미국하고는 그랬지만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의 푸틴하고 네. 정상회담을 함으로 해서 위신, 체면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네. 러시아도 입장이 비슷합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북핵을 매개로 한 협상에서 많이 소외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북이 북미가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남북 미중 사자로 하든지 네. 여기에 러시아는 없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도 좀 좌절도 좀 있었을 거고 네. 그래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면서 집중적으로 러브콜하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네. 김정은하고 단독회담을 추진했던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말이죠. 미국의 입장이 참 난처하거나 아니면 화날 것 같아요. 미국이 사실은 북러 정상회담 전에 스티븐 미건 대북 특별대표 있죠. 네. 이분하고 러시아 외교부 차관 네. 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네. 미팅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한 거죠. 조율을 했고 또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의 대북 전략 지도라고 그럴까요? 예, 예. 그거는 이미 뭐 그려져 있는 거고 올해는 1년 내내 장이 안 열리잖아요. 이제 장이 안 열리는 차원에서 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묵과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중이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의 겁박에 네. 못 이겨서 지금 뭐 꼼짝을 못하는 행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중국의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네네. 이제 어려워졌는데 우리는 또 다른 선택안이 있어. 그게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야. 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북중러로 네. 이어지는 사회주의 삼각연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사시에 지금은 북미 뭐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갔지만 네. 유사시에 이것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유엔으로 끌고 와서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중국한테는 말로만 헬맹이라고 하지 말고 미중 무역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서도 정신 차리고 나 좀 도와달라. 헬맹이 뭐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김정은이 야갔네요. 러시아를 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죠. 생각하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어제 분석을 저희가 이제 뭐 다른 패널들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미국 입장에서 동의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말이죠.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텐데 네. 지금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쉽게 지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드네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예. 동병상련이 있을 거예요. 네. 러시아가 2014년이든가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네. 해가지고 이제 전략 요충인 크림 반도를 네. 강제 합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림 공화국도 이제 구소련 체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중요 구성원이었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공화국 안에 크림 공화국이 있었는데 여기를 강제 합병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 지금 이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는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런 거고, 또 러시아가 원래 이제 전통적인 남하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전통적인 남하 정책인데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번 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 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러시아 이 극동 연방대학 안에 아주 멋있는 국제 회의장이라든지 호텔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푸틴도 푸틴의 일종의 그 개울 별장이라고 할 정도로 네. 1년에 한 번씩 가서 여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말이죠. 이번 러시아 방문 여러 가지로 분석할 게 많을 텐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엔으로 끌고 가겠다. 김정은의 이 복심이 깔려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상황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요즘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잖아요. 네. 미국 우선 정책이거든요. 네. 유엔은 다자 외교가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 5개 국가가 있는데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자꾸 시비를 거니까 유사시에 유엔을 탈퇴할 수 있다. WTO에서 탈퇴할 수 있다. 네. 하면서 이제 협박성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막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여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것들이 많은데 일단 뭐 러시아는 해줄 게 없고 네. 김정은은 이제 양다리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실리를 취하려고 할 텐데 힘들게 간 만큼 뭐 그렇게 받아올 건 없겠네요. 그렇죠. 아까 이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거고요. 네.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북핵의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하겠죠. 특히 이제 지금 유엔 제재 완화를 하든지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유엔 안보리의 그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주문을 할 겁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있죠. 네. 이 프로세스를 사실은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은 소통이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원 부분인데, 네. 북한이 이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제재를 받고 있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한 2만 명 정도 러시아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제재 조치가 의결이 될 때, 구소련, 지금 러시아도 이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이제 던졌기 때문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올 말에, 올 12월이 되면은 저는 송환이 될 수밖에 없는 유엔 제재 조치에 러시아가 충실한다면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2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외화 획득도 상당히 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급한 불부터 좀 끄자 그런 거고요. 또 러시아는 이 전통적인 맹방이잖아요. 맹방으로서 그 북한이 어려웠을 때 옛날에 그 부채가 한 110억 불 있었는데 그 중에 90%에 해당되는 100억 불을 탕감도 해주고 또 요 최근에는 또 인도적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밀을 5만 톤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매년마다 이 정제유 5만 톤을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러시아가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거기 동방정책이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개념으로서는 남하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서 사실 깨뚫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예, 러시아가 우리 역사에서 떴던 이제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게 옛날에 그 삼국 간섭이라고 해가지고 1895년에 네. 청일 전쟁이 종료되죠. 네. 그리고 청나라가 패하잖아요. 네. 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청은 중국은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한다. 네. 하나. 그 다음에 둘이 뭔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둘이 뭔가 하면은 지금 요녕성이죠. 네. 요녕성의 랴오닝성의 랴오닝 반도를 한량한다. 네. 한량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을 한량한다. 요즘 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펑후섬 있잖아요. 네. 펑후섬, 센카쿠 열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네. 펑후섬을 한량한다. 이것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 일본 정부 3년 예산에 해당되는 전쟁 배상금 2억량을 지불한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되게 과도한 거죠. 패전국이었던 청나라가 감당하기에는 무리한 그런 전쟁 배상금이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끼어드는 거 아세요? 러시아가 단독으로는 안 되니까 네. 동아시아 질서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한 일본을 단독으로 다루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 가지고 트리플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삼국 간섭을 하거든요. 그것이 1896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결국 랴오닝 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결국 이제 중국이 돌려주죠. 중국이 돌려주는데 나중에 러시아가 먹습니다. 러시아가 그 지역을 조차를 하고요. 나중에는 남만주 철도 부설권까지 획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또 같이 함께 했던 독일도 그 산동성의 핵심 도시가 칭다오잖아요. 네. 칭다오를 또 조차하는 데 성공하고 또 그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강둥성의 강저만에 대한 이권을 획득하고 그것이 삼국 간섭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국 간섭 직전에 청일 전쟁 직후에 아간 파천이 있거든요. 네. 아관 파천이라는 게 아가 러시아. 관이 공사관. 옛날에는 대사관이라고 안 했어요. 공사관. 그 다음에 파천이 말이 파천이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탈출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치면은 king 고종스. 그 다음에 flight to the Russian legation. 그러니까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사실 도망간 거죠. 네. 그게 아간 파천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급증이 되고 그로부터 1년 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패할 때까지 적어도 10여 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가가 러시아였고 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 한반도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신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달래고 그래서 끌어들이고 이제 함께 가는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틈새 시장을 천재적으로 공략한 푸틴입니다. 예, 틈새 시장을 공략했다. 그러나 미국이 봤을 때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반도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맞습니다. 하나의 징조 같은데 이러다가 말이죠. 러시아, 중국까지 다 개입해서 3차 세계대전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하죠. 예. 구한말 상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한말 상황에서 이제 청나라가 퇴장했잖아요. 러시아가 떠오르잖아요. 청나라가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퇴장하고 일본이 이제 선두에 섰는데 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제압을 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청일 전쟁 이후 러시아 역할을 이제 뭐 한번 해보겠다,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힘이 세잖아요. 네. 러시아도 이 지역에서 우리 영향력을 확대해 보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빠지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야력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이 양대 강국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미국뿐이 없죠. 미국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에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영토적 야심이 그 역사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네네. 미국은 솔직히 영토적 야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잖아요. 네. 질이 다릅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역사적 분석까지 쫙 해주시니까 너무 쉽게 알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참 구한말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두고 열강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국회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외교도 무너지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동맹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고 함께 싸워줘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